안녕하십니까. 의학과를 87년도에 입학하고 의과대학을 93년도에 졸업한 정원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였습니다. 죽음의 병이었던 콜레라, 스페인 독감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세인들은 앞장서서 대구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숙소형 대체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연수원, 대학의 기숙사에 설치되었고 병원을 한 개씩 지정하여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서 의료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시키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후송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와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분리하였고 특히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충북에서 네 번째로 대구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보은군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감염내과 교수와 감염관리실 간호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의료지원반장으로 파견된 염준섭 교수와 정수진 교수가 각각 2주간 활동을 하였고 일주씩 파견되었던 감염관리실 간호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의료진을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모아서 파견시켰고 민간 의료진, 즉 민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방사선사를 모집해서 파견 보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시키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후송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와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분리하였고 특히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배경의 민간 의료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염내과 교수들을 비롯한 연세인들은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의사, 간호사 팀이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환자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레벨 D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환자동에서 나올 때는 방호복을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치료받은 환자들은 격리가 해제되고 퇴소를 하게 되는데 격리 해제 기준은 이틀 연속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치료센터는 레지던트만 내려보낸다든지 아니면 각과의 교수들이 교대로 진료를 했는데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직접 진료하던 감염내과 교수 염 교수는 환자들의 퇴소 기준과 임상 양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병원이라든지 많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3일 내지 4일씩 교대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였던 연세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세브란스 병원과 마찬가지로 주치의사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파견단장이 주치의사가 되었고 의료지원반장이 매일 상주하면서 환자들을 입수할지 말지 그리고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전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퇴소를 결정한 일을 하였고 한두 명씩 파견 나왔던 공중보건의사들이 인턴처럼 기본적인 처방을 하였고 의료지원반장이 잠을 자는 심야와 새벽 시간에 당직을 섰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물품을 지급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다 보니까 환자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일부 민간 모집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던 파견단장과 의료지원반장이 상의를 해서 결국에는 의료지원반장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회진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환자 곁으로 가서 직접 진찰을 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연세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연세대 진단검사학교 교수 이형민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드리고, 저는 오늘 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한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역 성적을 거둔 국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네 가지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자문위원이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언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대응에 참여하였고, 한편으로는 또 병원 안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진단검사 업무를 관리하고 판독하는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감염관리실장으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감염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여러 번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않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사실 작년 9월 초에 세브란스 병원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큰 위기가 한번 닥쳤습니다. 당시 재활병원과 영양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원내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 집단 감염은 9월 초에 시작을 해서 9월 중순, 10월 초순까지 세브란스 병원의 10월 초순까지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노력을 수행을 했는데,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하 이제 저의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만성 피로와 이제 수면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 1월 달에 코로나19가 시행된 이후로 저는 이제 한 번도 제 개인적인 휴가를 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14번의 코로나19 관련 진단 검사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결과를 판독하기 위해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이후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 일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제 몸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수면 장애를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분장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제 얼굴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처음에 방송에 나갔을 때 분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도 분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그런 정도로 좀 익숙해졌고요. 그다음에 좀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좀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이런 코로나19 관련 업무만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좀 등한시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관련 업무들을 수행을 하면서 많은 국내의 많은 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작게는 저희 병원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대한진단검사학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과대학의 사명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교육, 연구, 봉사를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에 비루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1년 반이었었지만,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컸었던 1년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이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간 동안 이런 노력들을 더욱 충실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한보건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병율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7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과면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초창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국가에서 사재기라든지 또는 혼란 이런 것들이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발표라든지 의료진들의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철저히 지켜줬고요. 또 장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이 정보 방침을 정말 성실히 수행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진료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은 환자들을 단기간 내에 진료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들 환자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료를 해왔고, 또 사실 그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환경은 보호복 착용과 또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줬다는 점, 두 번째 성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적 사고를 꼽습니다. 이 혁신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혁신적 상황은 3T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T는 트레이싱, 역학조사고요. 두 번째 T는 테스트, 신속한 진단검사입니다. 세 번째 T는 트리트먼트, 치료 현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K방역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단히 성공스러운 방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K방역은 사실상 2015년도 메르스가 발생한 시점에서 한 달 만에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첫 번째는 환자들의 신속한 이 동선 공개를 통해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또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진단검사와 관련돼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법령에 의해서 가능했던 방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K방역은 2015년도 메르스로 얻어진 교훈, 그 경험의 산물이다. 즉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해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2015년도가 K방역의 어떻게 하면은 산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방역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때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이 우리의 K방역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그 방역 공무원들의 이 확진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쉬운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방역으로 자랑하는 그런 점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백신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다. 또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K방역을 얘기하는 그 순간은 이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K방역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1억 7천만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망자도 355만 명에 이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당 확진자를 보게 되면은 체코, 슬로베니아, 미국, 바레인, 이스라엘 순이고요. 또 100만 명당 사망자의 상황은 체코, 헝가리 이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영국, 칠레, 미국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발생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한 112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13만 9,91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 5월 30일 현재 환자를 보게 되면은 지난 일주일간의 환자 발생이 하루에 약 한 5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500명에서 7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대규모 유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일상생활을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함으로써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발생과 관련돼서는 초창기에는 사망자의 이 지표인 치명률이 적어도 2 내지 5%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1.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률은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80세 이상에서는 한 18%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요. 60대에서는 한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치명률이 대단히 낮아지는, 즉 연령에 따라서 치명률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보게 되면은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지만이 접촉에 따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 코로나19는 토착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의 발생이 지속화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피해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처 학술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잡지인데요. 23개 나라의 119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 89%의 답변이 토착화 가능하다. 그리고 39%만이 근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절이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약해지는 면역력, 또 면역 회피 바이러스의 출현, 접종 후 2차 감염의 차단, 백신 접종률, 자연계 바이러스의 숙주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근절이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